그래서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 6번째 노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C 또는 뭐 파이썬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해봤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어렵지 않고 다른 언어하고 비교해도 뭐 반복문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C++에서의 어떤 문법들도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보다 이제 이런 조건문과 반복문을 작성할 때 팁들을 나름대로 좀 설명해 드리니까 뭐 알고 있는 팁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어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줄 단위로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게 기본적인 실행 방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실행 방식만으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짤 수가 없겠죠.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제어를 이동, 즉 한 줄 한 줄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고 실행 안 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어떤 뭉텅이는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제어의 이동인 거죠. 근데 이 조건문 반복문 말고 초기에는 이 제어의 이동을 되게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냐면 이제 고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베이직 프로그램 혹시 해봤으면 베이직에서는 고토문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봤더니 고토문이 없어도 똑같은 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과 반복문만 이용해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고토문을 안 쓰고 프로그램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보통이죠. 그래서 최근 언어 같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고토문이 아예 없습니다. C는 고토문이 있었고 C++는 C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토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고토문을 써서 프로그램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뛰어가는 고토문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고토를 쓰더라도 그 함수 내에서 점프하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고토를 막 함수에서 다른 함수 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조건문 반복문 말고도 제어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함수 호출도 있고, 또 조건문 반복문에서 활용이 되는 continue, break 이런 것들도 이제 제어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주죠.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조건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문에는 크게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if문이 기본이에요. 조건문의 기본은 if문. if문만 있으면 필요한 걸 모두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조건문은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문을 쓰면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 또 스위치문을 쓰면은 더 최적화하기도 쉽대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그래서 스위치문에 적합한 어떤 조건문은 if문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문을 쓰는 게 성능에도 더 좋습니다. 그럼 먼저 if문부터 살펴보면, 뭐 if문은 다 뭐 숙제에서 하고 계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하고 실행 안 하는 이러는 거고요. 이제 if문의 형태는 if 다음에 이제 조건식, 가로에 조건식이 오고요. 그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에 따라서 이제 뒤에 오는 게 실행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C++는 그 조건식의 평가 결과는 불로 평가가 됩니다.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런데 C를 계승한 C++니까 C에서는 불 타입이 없었어요. 따라서 C에서는 조건식을 뭘로 평가했냐면 정수로 평가했습니다. int로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 나는 거죠. C 언어에서 이거의 결과는 정수예요. 0 아니면 1.
근데 C++에서는 같은 게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뭐 별 차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는 C와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는 그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호환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정수나 기타 다른 이런 값들을 자동적으로 불로 변환해주는 그런 거를 요소를 언어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C부터 사용했던 건데 0이면 false, 0 이외의 값은 true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C에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C에서는 이 자체를 정수로 보고 0, 1,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참으로 인식한 거죠. 근데 C++에서는 얘를 정수로 본 다음에 0이 0과 1이 아니면 다시 true로 변환하고 그걸 이용해서 평가를 해요. 한 번 더 불로 변환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포인터의 경우에는 null ptr이 0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null ptr이면 false, null ptr이 아닌 포인터는 그냥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P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if not P 또는 if P 뭐 이런 식으로 P가 포인터일 때 쓰시면 돼요. 굳이 또 null ptr라고 얘가 null ptr이 아닌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되면 포인터인데 실행이 되면은 P가 null ptr이 아니라는 거죠. null ptr는 false가 되니까. 뭐 그렇고요. 조건식을 작성할 때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똑똑 이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으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작성할 때 보면. 근데 문제는 얘를 써야 되나 얘를 써야 되나 둘 중 하나인데 잘못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이 약간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만 써야 되는지 이퀄까지 써야 되는지를 착각해가지고 아니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스트 데이터 갖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것도 돼야지 복잡한 것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 가지고 보통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국기 그리기. 그러면 프랑스 국기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3등분해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그 폭이 주어졌을 때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선을 그려서 그림을 칠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x 값이 얼마일 때 파란색 칠하고 얼마일 때 하얀색, 얼마일 때 빨간색 칠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작성할 때 여기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여기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등분 해야 되는 거니까 막 복잡하게 10일 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면 돼요. 3의 배수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30 아니면 뭐 3은 좀 그렇다. 30이라 놓으면은 30이면 근데 좌표가 0부터니까 실제 좌표는 크기가 30이면은 0부터 29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0에서 9까지일 테고 그 다음은 10에서 19까지일 테고 그 다음 구간은 20에서 2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기 그냥 3만 하면 되죠. 3만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퀄까지가 아니라 그냥 작으면 왜냐하면 위스 나누기 3 하면 10이 되잖아요.
0부터 9까지 그려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간단한 테스트 데이터 갖고 테스트해 보면은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어요. 뭐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3이 나눴을 때. 그러면 하얀색 하나로 칠할 수가 있고, 뭐 2다. 그러면 하얀색은 아니라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하나씩 더 칠한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되겠고,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걸 의도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요 기호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본 예제인데 만약에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버려도 되는 거죠. 뭐 32가 들어오면 30까지만 그리고 2는 안 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응용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도 그렇고 반복문도 그렇고 늘 작성을 할 때 가독성을 좋게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작성할 때는 이제 중괄호를 잘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들여쓰기도 잘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하든 그거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작성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게 작성을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else를 얘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앞에 거와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컴파일러는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늘 한 가지 방법으로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dangling S 문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은 else는 항상 가장 가까운 if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라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요 else는 요 if와 이 바깥 거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적절한 들여쓰기 해야 되고 때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중괄호도 해놓는 게 편합니다. 또 언제든지 내가 그 if문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라인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작성할 때는 중괄호 무조건 다 넣고 이제 완료된 것 같다. 그래서 좀 라인 수를 줄이고 간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 중괄호들을 지우셔도 돼요. 처음부터 지울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요 안에 문장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괄호는 좀 불필요하더라도 원래 하나만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때도 쓰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들을 작성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if문은 오히려 if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선택 연산자, 사망 연산자를 쓰면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연산자도 이제 많이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망 연산자는 특히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를 이렇게도 바꾸고 아니면 저렇게 바꿔야 될 때 이제 사망 연산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if문은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고 이 선택 연산자는 lazy evaluation을 해준다. 선택 연산자. 그래서 그 질문도 있었는데 이 lazy evaluation 한다는 건 문장이 아니라 표현식을 평가할 때 말하는 거고 이 이제 연산자 중에 lazy evaluation 즉 그 표현식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경우에는 평가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연산자는 요 사망 연산자와 논리합, 논리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해주고, 그래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평가하지 다른 하나는 평가를 안 합니다.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x가 int min이면 마이너스 x 해봤자 그대로 int min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항상 바뀌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사인드 쓸 때 음수가 양수보다 하나 많다라는 거 늘 주의해가지고 그거는 생각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 선택 연산자를 써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드가 60보다 크면 패스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쓸 때는 이 사망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로를 안 해주면 이게 해석이 이상하게 돼서 이제 그 사망 연산자 쓸 때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면 대입 다음에 쓰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표현식 내에 이제 사망을 쓰게 되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중괄호를 잘 해줘야 되겠고, 예제가 없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사망 연산자에다가 하나를 또 사망 연산자를 넣어가지고 3등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연산자 내에 또 사망 연산자 써가지고 A가 0보다 크면 포지티브, A가 0이면 제로, 나머지는 네거티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도 가끔 만나요. 이렇게 사망 연산자의 한쪽을 또 사망 연산자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나누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가끔 하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게 처음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자주 보다 보면 이 구조도 그냥 만약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때는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망 연산자 내에 또 사망 연산자를 또 쓰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if문은 if else가 있고, 또 if, elsif, elsif 이런 형태의 다중선택이라고 하죠. 다중선택 if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선택문이 있고, 뭐 이거 아주 초보적인 건데, 요거는 일련의 if문이죠. 그럼 얘랑 얘는 결과는 같아요. 결과가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성능으로 치면 얘가 더 좋은 거죠. 얘는 어때요? 얘는 그렇죠. 얘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되겠다. 얘는 좀 이따 얘기하고 얘와 얘를 비교할 거예요. 얘 둘은 똑같아요. 요거의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비교를 몇 번 해. 이건 한 번, 세 번 하죠. 얘는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두 번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세 번. 그러니까 일련의 if문하고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다중선택문으로 할 수 있으면
뭐가 더 좋아요? 다중선택 if문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만족되면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아래 거를 안 하는 거죠. 얘는 얘가 안 되더라도 요거 비교해서 하는 거죠. 계속. 얘를 출력하고도 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끝내지 않는 거. 근데 이 리턴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결과들이 리턴이고 뭐 하는 거면 이렇게 작성 안 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else 쓰기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얘와 얘도 똑같아요. 얘와 얘도.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가 뭐부터 따지냐? 그건 또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A부터 따질 수도 있고 F부터 따질 수도 있는데, 요 예시는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알면 그 특성에 좀 더 유리한 형태로 프로그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학생이 많다 그럼 얘가 더 좋을 거고, F 학생이 많다 그럼 얘가 더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알면 또 그 특성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데이터 특성이 알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 보통은 A부터 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특성이 있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이런 거 데이터보다 더 많다라는 게 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조건식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if문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스위치문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if문보다 스위치문 쓰는 게 낫고, 똑같은 경우에는 if문보다 스위치문이 성능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자세하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면 똑같이 if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스위치문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스위치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이 변수가 이런 값일 때 뭐, 저런 값이면 뭐,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그냥 if문 쓰는 것보다, 이게 다중선택 if문보다는 스위치문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은 스위치문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케이스절이 나오고 또 디폴트절이 있죠. 디폴트절은 선택적인 건데, 뒤에 말씀드리게 있나? 근데 디폴트절은 선택적인 거지만 가급적이면 디폴트절을 쓰는 게 좋아요. 왜 디폴트절을 쓰는 게 좋을까? 디폴트절을 안 쓰면 이 하나도 케이스절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절들이, 이 나열된 케이스절이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면 스위치문은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절을 쓰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경우든지 한 번은 이 스위치문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디폴트절을 쓰는 게 더 이제 오류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절은 선택적인 상황이지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디폴트절을 쓰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컴파일러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디폴트절을 안 쓰면은 워닝을 주기도 합니다. 디폴트절이 없다. 실제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를 이제 알려줘서 컴파일러가 워닝을 주니까 이제 그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이 케이스절은 이제 요 오퍼레이터가 요 문자에 해당되면 이제 여기 있는 케이스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제 케이스절의 내용들을 차례로 실행하죠.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끝나는 거고, 브레이크 없으면 또 아래 거, 또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케이스절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또 원래 써야 되는데 누락하게 되면은 오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장들을 프로그램에 쓸 때에는 요 경우를 제약으로 항상 뭘로 묶어주냐면 중괄호로 묶어줘요. 모든 경우에 if문, 조건문 뭐 다
다 하는데 유일하게 여러 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어떤 구성을 하게 되는데, 단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중괄호를 안 묶어주는 데는 유일하게 KCL밖에 없어요. KCL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은 이런 프로그래밍은 안 돼요. KCL에서 지금 i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 i라는 변수는 케이스 1일 때만 만들어지는 변수예요. 그런 거는 안 돼요. 이게 가시형이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중괄호를 넣었다. 그럼 또 돼요.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변수는, 요 i의 변수는 선택적으로 선언돼야 되는 변수라는 개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C부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K시절에 여기 나오는 상수는 정수상수, 문자상수만 가능합니다. 정수상수, 문자상수만 가능하고요. 열거형도 이제 C++나 C에서 이제 정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열거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을 우리가 K시절에 상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C++11 이후에는 가시영역 제한 열거형을 주로 쓰는데, 이 가시영역 제한 열거형들은 열거형 상수를 나열할 때 앞에다가 열거형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로우시면은 20부터는 요 사이에다가 요거 쓰고 여기에다가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이렉션이라는 거, 열거형을 요 스위치면에서 이제 케이스절에 쓸 거다라는 거를 주고 이제 케이스절에는 앞에다가 다이렉션 땡땡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은근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게임 같은 걸 만드는데 2차원 배열을 맵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움직이는 거를 동서남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번에 가야 되는 게 뭐 북인지 도인지 따라서 좌표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현재 좌표를 바꾸겠죠. 이런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나 리턴이 없으면 케이스절은 그 케이스절을 실행하고 나서 다음 케이스절을 또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fall through라고 하는데, 이 fall through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이제 월 1에서 12까지의 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30, 31, 28, 뭐 이렇게 29, 뭐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케이스 4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4, 6, 9, 10일 때는 30, 2일 때는 28, 나머지는 32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써 있듯이 내가 의도 안 했는데 폴스가 되면은 이제 오동작을 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실제 요 예제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예제가 이제 요런 예제가 되겠죠. 요런 예제. 요 false를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i번째에 있는 문자가 A, I, O, U 중 하나면 모음이니까 모음의 개수를 플러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 폼으로 썼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문자열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전통 폼은 말고 포리시 폼이라는 걸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모음을 찾는 거는 이 경우에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얘를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요 바우스하는 문자열을 만듭니다. A, I, O, U 문자열을 만들어서 요 문자가
여기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인지. 그래서 find 해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모음인 거죠. 그 문자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조금 보는 시각을 거꾸로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능의 차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똑같은 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도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17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그래서 이 속성들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뭔가 좀 더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이제 이런 속성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안 썼어요. 일부러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쓴 건데 브레이크를 안 쓰면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여기 브레이크가 빠졌다고 워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닝을 이제 받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나는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다라고 false를 써주면은 그 워닝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false를 쓰기에는 더 귀찮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데 하여튼 false로고요. 요 예제는 이제 뭘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출력하는 건데 12인 경우에는 겨울도 출력하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하나 더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경우에는 일부러 false를 해가지고 윈터도 찍게끔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가 돼 있고요. 조건문 작성 팁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작성을 할 때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 거고 거짓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특히 얘를 생략한다. 얘를 생략 안 한다. 우리가 그냥 참일 때만 뭐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죠.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근데 그게 실제 올바르게 짠 건지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고 false가 되는 경우에도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문 작성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참일 때 뭘 해야 되는 거고 false일 때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분석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민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요것만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C1과 C2가 모두 참일 때만 뭘 한겠다는 거죠. 그럼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닐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나눠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얘는 C1은 false이고 C2는 참인 경우가 있을 거고 C1은 참이고 C2는 false인 경우 있고 둘 다 false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고 실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인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내가 생략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경우의 수는 많은데 그럼 그 생략한 경우에서 생략 안 해야 되는데 생략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내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따져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코드를 보면은 이런 코드를 많이 만나요. if, else로 짰는데 if에도 똑같은 게 있고 else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코드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는 위로 빼든가 아래로 빼야 되죠. 두 군데 다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코드를 중복시키면 코드만 길어지고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어 있으면은 빼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표현식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주로 복잡한 조건식을 작성할 때 논리 곱, 논리 합만 쓰죠. 그리고 비트 곱, 비트 합은 거의 안 써요. 왜냐면 그러니까 논리 곱, 논리 합과 비트 앤드 비트 오어의 차이점은 논리 곱, 논리 합은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거고, 이 비트 곱, 비트 합은 그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인데, 이제 비트 연산 쪽으로 가면은 논리 합, 논리 곱만 있는 게 아니라 XOR 연산이 있어요. 그럼 XOR 연산을 조건식을 만들 때 쓸 생각을 거의 안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한번 봅시다.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른지 알고 싶어요. A와 B의 부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A는 0보다 작은 경우, B는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길게 쓰는 방법이죠.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마인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하면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면 음수. 근데 얘 문제점이 뭐예요? 자, 예, 맞습니다.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뭘까요? 그쵸.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내 프로그램에서 A와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럼 A 곱하기 B는 0이잖아요. 그럼 얘가 부호가 다른 거야, 어떤 거야? 그러니까 0일 때, 여기는 어떻게 되지? 0일 때. 그러니까 0일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응용에서,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이걸 쓸 수 있죠. 근데 0일 때 어떻게 판단해? 폴스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는 0은 0보다 작지 않으니까 폴스가 되겠죠. 그러면 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근데 뭐가 없어? 얘와 다른 게. 얘는 뭐가 발생 안 해? 얘는 뭐예요? XOR예요? 그러면 XOR는 언제 참이냐면 서로 다를 때 참이에요. 1, 0, 0, 1. 덧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참이거나 얘가 거짓이면 전체가 참이 되겠고, 얘가 거짓과 참이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른 점은 얘는 오버플로우 안 나요. 오버플로우 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나은 거고. 근데 얘도 똑같이 뭐가 문제야? 0일 때는 문제 있어요. 그래서 0일 때.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서로 어떤 두 개의 조건인데 서로 이쪽은 참, 이쪽은 거짓이거나 이쪽은 거짓, 이쪽은 참인 경우가 내가 따져야 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활용할 수 있어요? XOR를 활용하면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세요. 아마 뒤져보면 XOR 쓰는 코드 많이 못 만날 텐데 필요할 때 충분히 쓰실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정수 연산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오버플로우. 곱하면은 커지니까 이제 내 기대와는 또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작성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하는 경우, 아니면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 하는 경우, 그 실수가 있고요. 그 실수는 기본적인 쉬운 데이터 갖고 테스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조건식을 썼는데 얘를 좀 간결하게 바꾸고 싶어. 너무 복잡하니 간결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드모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쪽에도 똑같은 조건식이 있으면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A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얘는 이제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거. not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부호가 논리 합이면 곱으로 바뀌는 거고, 곱이 없으면 합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다 보면 좀 복잡하게 식을 세웠을 텐데, 중학교 때 배우나 드모르의 법칙은 그걸 적용하면은 좀 더 간결하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문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소수는 부동소수는 비교하지 않으면 좋아요. 어차피 해야 되면은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만드셔야 되겠고,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부동소수는 반원리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기대했던 값하고 다른 값이 최종값이 될 수 있고, 그걸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고요.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디폴트절을 가급적 쓰고 만드는 게 좋고요. 케이스절, 그 스위치문에서는 내가 false를 의도한 건지 안 했는지, 내가 의도 안 했는데 빼먹으면 이제 컴파일러 워닝 잘 세팅해 놓으면은 알려주죠. 근데 또 그게 귀찮아서 지워놓는데 실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빼먹으면 또 오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식 작성 예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쉬었다가 뒷부분 반복문 하겠습니다.